네, 12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디오 상태가 방금 고르지 못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5일 많이 춥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다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연말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아침 조간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어제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봤더니요. 작년에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전년보다 3% 늘어서 무려 47만 명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첫 조사를 했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는 건데요. 해마다 대한민국의 부자 숫자가 평균 9.7%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약 10%씩 그 금융부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혹시 애청자분들 가운데도 금융부자가 있으십니까? 10억에서 100억 미만은 43만 2천 명이고요. 100억에서 300억 사이는 3만 2천 명, 그리고 300억 이상의 초고 자산가는 11,000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안에 드십니까? 네.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초고 자산가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없죠. 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에서 40% 낮춘다고 합니다. 거래세를 낮추면 보유세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합리적 과세 부과 정책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들의 호주머니는 찬겨울 얼음바닥처럼 왜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건지, 지갑이 좀 열릴 수 있도록,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질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이 모두에게 고르게 좀 돌아가면 좋겠다. 네, 전국에 골고루 따뜻한 기운이 좀 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말 12월 15일 아침,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경찰, 군을 놓으면 쉽게 말해서 당량질을 못할 거 아니냐. 서로 견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또 경쟁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특수본이냐 합수본이냐는 그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총장께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수사팀이 또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에 여러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근데 그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심우정 총장과 박세영 고검장은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하여튼 뭐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2.3 비상계엄 터진 지 어느덧 1년하고도 오늘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국헌을 혼란케 하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혼돈에 빠뜨렸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지난 6개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로 그 마각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국 어떤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국가 권력을 단숨에 집어삼킬 목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 결국 본인 스스로 저지른 매우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내란 특검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늘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언론에 얼굴을 내민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이 마이크 앞에 서서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린다고 합니다. 실제 오늘 보고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동기는 무엇이었냐, 그리고 최초의 모의 시점이 무엇이었냐, 어디였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내란숙의 윤석열은 결국 최혜병 수사 외압,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그리고 예산이나 입법 탄핵 같은 이른바 야권발 정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결국 김건희 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자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정치적 카드를 꺼냈다가 본인들이 결국 감옥에 갇히는 이런 우를 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지금 내란 특검팀은 막판까지도 내란 과정에서 벌어진 계엄 세력의 비겁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수사로 밝혀내고 있는데요. JTBC 주말 보도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당정대 회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정말 참담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찰 그리고 군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의로 모두 다 이렇게 셋 군과 경찰과 김용현 장관, 결국 그 김용현 장관을 내란 수괴로 만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빼려고 하는 당정대 회의를 했었다는 건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 또는 특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엄 정당화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이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 3명,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4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4명, 모두 11명이 모여서 낸 꾀라는 것이 결국 군, 경찰, 김용현, 몰빵 이런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김용현 주도로 내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내란 대통령이 저지른 이게 친위 쿠데타인데 그걸 김용현이 모의해서 했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충분한 판단을 모여서 했다. 무려 11명이나 당정대가.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국민의 수준을 정말 어떻게 알길래 이런 수준 낮은 모의를 하나.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정도이니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서실장 정진석의 주장이 너무 황당한데요. 들어보실래요?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걸로 편안한 날이 없어서 대통령이 분노했다. 그래서 고뇌 끝에 비상계엄을 결심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논의를 한 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더 가관입니다. 여기에 입법 독재, 탄핵소추, 야당의 예산 삭감 조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문건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지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보고 받아서 텔레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저녁 모임이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으로 갔던 거죠. 결국 이 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라는 것은 지난 1년 내내 취재 편의점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비상계엄 내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률 대응 모의 회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번이나 기각이 됐죠.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기소에 따라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방첩사의 검찰 수사관 파견하는 문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했던 지시했던 거, 그리고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거 왜 기소해서 재판으로 안 넘기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고 저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란 중요임무 공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가운데 아마도 이 심우정 총장 문제에 대한 조은석 특검의 판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서는 사건을 경찰 국수본이죠. 경찰로 이첩
접할 걸로 보이고 외환 일반 이적죄 관련 부분도 대부분 처분이 종결된 걸로 보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2차 특검에서 좀 더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좀 이상하죠. 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인 수사 결과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관련해서 저도 어제 조은석 특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보았는데요. 특검 시작 때부터 언론에 사전 공지한 대로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워낙 상황이 조심스럽다라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이번 수사 결과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16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한 특검이 조은석 특검인 것 같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수사도 자동차와 같아서 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법원에서 계속 영장 기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은석 특검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떤 거냐라고 물었더니요. 김건희 수사농단과 관련된 미진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면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이 초반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은 수사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평가하면서 김건희의 수사농단 실체를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우선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냥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대통령님 공부 잘하니까, 힘 세니까, 서울이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 차이가, 원래 있던 차이가 계속 누적되어 온 데다가 아무래도 서울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을 한 게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큰아들한테 몰빵했잖아요. 여자들은 저 식모하고 네. 밑에 동생들 학교 안 가고 저 농사 짓고 지게 지고 똥 푸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자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화폐가 뭐 이 100불짜리가 이렇게 100장이 겹쳐져 있으면은 네. 그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네. 한 장, 말씀하신 그런 게 대로 한 아니고. 장씩 해서 책갈피에 꽂아 놓으면 현재의 기술로는 이 발견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하고 그거는 해야 될것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책은 다 뒤져보세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원래 볼 책은 들고 다니든지 이렇게 하지, 그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검색에 통과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상한 거죠. 그럼 뒤져보십시오. 현재까지 30년 동안 한 개 겨우 전체 예정 면적의 40%밖에 매립을 못했다. 네. 그럼 앞으로 60% 남아있는 부분을 매립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수상 태양광을 깔아서 매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매립을 네. 좀 줄이는 걸로? 네. 지금 이게 그런 면이 있죠. 전북 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재정으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거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부터 시작이 돼서 부처별 업무 보고에 이르기까지 생중계를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속 시원하다. 야, 지금 너무 재밌다. 저도 보면서 이렇게 빠져든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렇게 실제로 그 철도공사 업무 보고에서 그 계속 지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열차를 예산을 받아서 열차를 제 시간대에 납품하지 못하는, 그게 뭐 몇백량 수준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또 저가 입찰 해가지고 그 기업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그 돈 가지고 본사 짓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국민 세금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돈이 줄줄줄 새고 있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많이 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이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잘못 쓰이고 있어? 우리 관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벌써부터 야 이거 한 김에 지방정부까지 싹 다 하자.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정부별로 전부 돌아서 지금 뭐 타운홀 미팅하고 조금 별건으로 지방정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사실 우리가 법원, 검찰, 언론, 그죠? 그리고 재벌 수많은 그 개혁 과제들이 이 논의가 됐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관료 개혁이다. 공무원 사회, 공직자 사회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지부동.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때도 혹시 자기에게 무슨 책임이 돌아올까 봐 전부 연필로 기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한 건지 이름을 꼭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전부 다 비망록들을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책임이 돌아와서 내가 잘리면 안 되니까. 그게 관료들인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라이브 업무 보고 때문에 이 관료 사회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화제가 되고 있어요. 콩 GMO. 바로 농림부 업무 보고 가운데 콩 GMO 관련해서 변상문 농림부 식량정책관이 따박따박 AI다. 콩 GMO AI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AI 수석인데 농림부의 AI, 콩 GMO AI로 불릴 정도이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가운데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이 돌연 발언을 신청해서 희토류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 쓴 전자제품을 수거해서 희토류가 포함된 폐자석만 분리하는 산업구조가 없어서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토류가 없는 게 아니다. 이 폐자석만 잘 분리해내는 산업기술, 이 기업이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새로운 산업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좀 체크해 볼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실무자와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티키타카 막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막 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격이 없는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정치 문화를 관료사회 개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설레임이 드는데요. 일단 화제가 됐으니까 콩 GMO AI 변상문 농림부 식량정책관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화 잠깐 보시겠습니다.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 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예. 모르시면 나중에 심영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식용은 난 GMO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거는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만 쓰는 건 콩기름은 GM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요? 옥수수 사료용은 다 GMO입니다. 다 GMO.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건 난 GMO입니다. 저는 그동안 두부도 GMO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부들 안심하시고 두부는 넌 GMO다. 대신에 그 콩기름 있지 않습니까? 콩기름 우리가 쓰는 그 기름은 GMO다. 100만 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를 묻기도 해서 그 견적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못했었는데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이렇게 일 잘하는 일 잘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실제 우두머리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공직기관 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또는 공직기관의 장이 업무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업무 지시도 안 되고 일이 잘 돌아가지 못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질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리더가 책임자가 일을 똑바로 잘 알고 있어야 그 일이 반듯하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음 총선에 나갈 준비하느라고 그 사이에 본인의 어떤 생계형으로 잠시 기관장으로 와 있다가 떠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자기 선거. 여야 불문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관행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공동으로 한 명씩 찍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토부 업무보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000 이상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0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이거 제대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잘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보고서에 쓰여져 있는 사실 말고는 하나도 아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왜 자꾸 딴 얘기하세요?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말이 기시다.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세시냐 등등의 얘기를 했죠. 3년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학재 사장 상당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외화 밀반출 업무는 세관 업무고 검색 업무는 칼, 총기류, 라이터 등 액체류다. 30년간 공항공사 다닌 직원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서 밀반출하는 사안을 알기 어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게 되면 공항이 마비가 될 거다라고 맞불을 놓았는데요. 실제 이것은 되게 오래된 일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0% 수화물 개장 검색하면 공항이 마비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게시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공항 들어갈 때 노트북 꺼내서 다 하지 않습니까? 노트북, 그다음에 휴대폰, 그리고 패드 이거 다 꺼내서 보여주고 검색대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책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노트북 꺼내서 검색한다고 해서 공항이 마비가 됩니까? 마비된 적 있습니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억측에 불과하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뭔가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반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SNS에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김남준 대변인께 제가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같이 맞물려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이 어디 있냐? 약간의 핑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다. 야당 출신이어서 좀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야당을 통해서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으로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책갈피 수법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3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희망고문 아니냐라는 비판도 담았지요. 김의겸 청장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담당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예산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주 근본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야 자원이 없어서 이른바 큰아들 몰빵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러는 건 좀 잔인한 거 아니냐. 국립대 지원 예산이 서울대는 1인당 6천만 원인데 지방대는 2천만 원 정도로 3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는 연구 중심 대학이기는 하지만 실제 학부생이 지역 거점 대학보다 약 8천 명가량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재정 지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걸 깎으면 서울대가 서운할 수 있으니 다른 거점 대학들의 지원을 늘리라는 아주 명쾌한 답변으로 가름하기도 했지요. 차제에 서울대 같은 데를 연구 중점 대학으로 하고 학부를 아예 받지 마라. 예.
차라리 그래서 연구 중점 대학으로 서울대학을 만들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개혁안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립대 교수들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건물 짓고 교실 바꾸고 환경 미화하는데 대체로 정부 예산을 다 쓰게 된다. 실제 지방국립대에 와서 연구하겠다는 대학원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어서 5년간 무려 4조 원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각 거점별로 특화해서 그 지역 대학이 잘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성과를 내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국민 혈세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쿠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 영상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역량은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을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네. 김범석 쿠팡 INC 이사장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죠.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강한승 전 대표, 주요 경영진들도 일제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국회 과방위에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좀 황당합니다.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 납득하십니까? 글로벌 CEO면 면피가 되는 걸까요?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 2차 범죄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은 없어. 나는 몰라. 나는 안 갈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무책임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째 이건데요. 이대로 둘 수 없죠.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망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은 망해야 된다.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조심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다.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되고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된다.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료사회가 제발 속도를 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답답하지 않게 LTE급으로 5G급으로 빠르게 국가개혁에 속도를 좀 내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9분인데요. 잠깐만 요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 2분만 조금 더 할게요. 우선 영상 보시겠습니다.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거를? 환빠 논쟁이라고. 아는 사람 없어요? 한 당국이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위 이제 제야 사업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금요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과정입니다. 환빠 논쟁 있지 않냐,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왜 모르냐 이렇게 등등에 대해서 쭉 고대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테니까 제가 취재한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북아 역사재단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다가 정부와 역사학계가 함께 논의해 만든 역사연구단체입니다. 이 논의에 직접 참여했던 안병욱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취재 편의점에 걸핏하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일본 그리고 중국 동북부 만주 등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등등 이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이 너무 심각해서 국사편찬위원회처럼 우리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학술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것이다라고 배경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와서 역사 연구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요. 실제 지금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관장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양 이사장의 경우도 이 동북아 연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양사 전공자입니다. 예, 영국 옥스퍼드에서 유학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분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부터가 모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북아 재단은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외교부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또 사무처는 외교부로부터 파견을 받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역사 분쟁이 생길 때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구다. 이런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간에는 끝나지 않은 역사 왜곡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독도가 또 자국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놔서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연하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북아 역사 연구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오늘 잠시 후 기경량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님 모시고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이 멈췄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그 불편을 드려서 너무 송구한데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이고 댓글창 아예 안 보시네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 취재한 내용을 읽느라고 댓글창을 못 봤습니다. 지금 소리는 나갑니까? 소리는 나가는데 영상이 멈췄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조금 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뒤집힌 마우스님이 화면 멈췄어요 하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네, 지금은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데 저희 집만 그런지요. 요즘 자주 보면 그렇습니다. 입만 보여도 괜찮아요. 소리는 잘 들림, 소리는 들림 해주셨습니다. 네, 라디오처럼 오늘 들어야 될까요? 네, 제가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2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연말 연시 이제 다가오니까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술렁술렁 하십니까? 네, 아니면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 때문에 좀 설레이십니까? 올 한 해 좀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댓글창에 어떤 마음으로 연말 보내시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하시는 장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네, 시나몬 V4J님께서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100번째 좋아요 구독 꼭 누르고 인사드려요. 감성 스토리 수경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특히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그 자체로 취재 편의점에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독도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달러를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10,000불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한 뭉치잖아요. $100짜리로.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총기. 아니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열어봤더니 사정과 책 속에서 외화 뭉치가 나왔습니다. 유로와 달러를 합쳐 우리 돈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책 속에 홈을 파서 돈을 숨기거나 신발 속 밑창에 돈을 넣어 들여왔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자,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간에 이어진 질의응답이죠. 다시 봐도 어떻습니까?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시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네라고 해야 되는데 답변이 없죠. 예,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딴 데 가서 노세요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 자체가 조금 과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당장 그 일을 시키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 공공기관장의 답변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서 보신 것은 굉장히 오래된 소식인데요. 두 개가 다 하나는 2009년 2월 17일 SBS 보도이고요. 다음 거는 2011년 5월 3일 YTN 보도입니다. 모두 책 속이나 또는 신발 속에 현금을 끼워서 들어오는 밀반입, 밀반출, 불법이죠. 관련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6년 전부터 꽤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외화, 달러 또는 한국의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 밀반입 해오는 장면이 있었다. 적발된 건을 보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마치 대통령의 문제 지적으로 새삼스럽게 이런 범죄 방법이 알려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지난 14일 SNS에 글을 올려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온 세상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것이고 꽤 오래전 2009년, 2011년 적어도 16년 전부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꽤 오랫동안 이런 방법으로 달러를 또는 한국의 현금을 움직였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대통령이 질문에 이 같은 범죄 수법이 세상에 새롭게 알려져서 모든 이들이 책에 달러를 끼워서 밀반출에 나서지 않을까 위기감을 증폭시키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즉각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잘 몰랐는데 실무자들한테 물어봐서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SNS에 글까지 올려서 30년 공항공사 다녀도 보안검색 담당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속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 취재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취재 편의점과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제2의 이진숙을 꿈꾸는 것 같다.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서 밀반출하는 방법은 2011년 이미 기사로도 나와 있고 심지어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인데요. 단독 보도입니다. 네. 이학재 사장이 실제 세종시에 업무 보고 들어가기 직전에 인천공항공사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사장의 참모들, 비서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참모들이 이 책갈피에 끼워서 외화 밀반출을 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고 하니 이거 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미리 살펴보셔라 라고 세게 노티스를 드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확인한 것을 대통령실의 이제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어제 알려준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채 그냥 업무 보고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 관심사안인 이 현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급기야 현장에서도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헤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천공항공사도 그 부처별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들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뭘 물어볼지 뭐 예상 질문, 예상 답변 뭐 이런 거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안 그리고 어떤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티스를 다 보고받고 준비해서 업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자료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국무회의 때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보좌진들이 짜준 질문지 그리고 보좌진들이 짜준 물론 그걸 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렇죠 논의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뭐 회의가 진행 너무 전 세계의 공룰이죠 국룰. 그런데 이학재 사장은 이 과정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일정 정도로 이제 그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에 해준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인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반론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반론권이죠. 반론권 차원에서 어제 이학재 사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의 외화 밀반출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미리 보고 들어가라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자료를 안 줬다고 하면 어떤 잘못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밝히고 책갈피 달러 밀반출 문제는 예상 질문도 아니었고 자료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다. 대통령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책갈피 외화 밀반출 검색 가능 여부는 30년 공항공사 다닌 직원도 보안검색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질의했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입찰과 관련해서도 이 입찰 시기 자체가 내년 4월이다. 아직 한참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 과정을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 현재 준비 중이었는데 뭔가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나 본인은 직원들에게 매우 빠르게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오해가 있고 대통령도 뭔가 오해가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후르가다 공항 입찰권과 관련해서도 내년 4월이 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30년 공항공사를 다녀도 이 내용을 모른다, 알 수 없다.
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앞서 어제 엄청 오래 찾았거든요. 2011년 그리고 심지어 2009년도에도 앞서 영상으로 보신 대로 SBS 그리고 YTN 보도로 이런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사회부 기자들이 현장 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예, 경찰하고 아마 같이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책갈피에 어떻게 했는지 그 기자가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책을 따서 그 안에 달러를 집어넣어서 갖고 나간다. 저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년씩 다녀도 이걸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보안 검색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모른다?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30년 정도 다녔으면 그 옛날에 그 문제가 돼가지고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 선배가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 30년 정도 다니면 모르는 게 없죠. 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 이와 관련된 파장은 앞으로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실 가서 추가로 조금 더 취재해보고 국민의힘이나 이학재 사장 반론할 거 있으시면 더 반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취재 편의점 출연하셔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되고 예.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네. 자, 다시 들어도 참 씁쓸하죠. 이제 정말 겉과 속이 정말 많이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어떤 게 바로 김건희 씨의 진실? 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 아마도 이명수 기자하고 나눈 저 대화가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 결과 발표했죠. 내란 속의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획책했는지, 그리고 왜 12월 3일로 택일을 한 것인지, 그리고 비상계엄에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을 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질 우리 용감한 기자들과 함께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주목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 조은석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일 동선에서 성형외과 의사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씨의 개입을 인정할 그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비상계엄의 어떤 비선의 기획자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직접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두 사람이 이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만난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노상원과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의 선포 전반의 과정에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해서 지시 혹은 뭐 논의,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그밖에 어떤 다른 기록을 통해서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데 그날 당일은 아니었겠지만 전후 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의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핵심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특검팀에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또 밝혀져야 할 여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비서진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김건희 씨와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 심하게 싸웠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김 여사와 같이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걸까요? 어떤 걸 꿈꾸고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또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왜 12월 3일이냐? 그때는 예산국회고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다 서울 수도권 중심에 모여 있을 때인데 왜 하필이면 12월 3일 그것도 평일 밤에 결정을 했을까? 의원들이 지역구로 다 내려가 있는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이런 데라면 오히려 또 모으기가 어려웠을 텐데 왜 이런 날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무속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박지영 특검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보면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등의 부분이 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도중에 있었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정권 초반 혼란한 틈을 타서 계엄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납득 타당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미 대선은 비상계엄 훨씬 이전이죠. 한 달 전인 11월 5일에 이제 왜냐하면 11월 둘째 주 미국 대선 늘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로직 아닙니까? 시행이 됐고 뭐 설령 어수선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혼란한 틈을 타서 비상계엄을 했다? 살짝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 권력 교체기 여러 날 가운데 왜 12월 3일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사치로 본 것 같습니다. 무속과 관련된 것은 전혀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속이다라고 명토 박아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볼 때 특히 노상원의 수첩을 놓고 볼 때 미국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날들 가운데 12월 3일을 골랐다. 이 정도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후에 뭐 2차 특검을 통해서도 왜 12월 3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판단은 좀 듭니다. 지금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창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화를 냈다는 건데요. 잘 맞춰보면 내란숙의 윤석열 그런 얘기 했었죠. 와이프도 모른다. 국무위원들한테 전달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씨가 한덕수 등 주요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이거 아무도 몰라요.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와이프가 알면 굉장히 화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딱 그 몇몇 이상민, 한덕수 핵심 코어들에게만 내가 이 비상계엄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이거를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특검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한다면 결국 내란숙의 윤석열은 명태균 씨가 지적한 대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손에 권총을 들고 본인을 포함한 본인의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을 죽일 수 있는, 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었던 건가? 예, 엄마 몰래 총 가지고 장난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이런 판단도 좀 듭니다. 왜 내 말 안 듣고 이날 한 거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너한테 이날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지시불이행 이런 차원은 아니었던가? 그래서 분노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시킬 때 했어야 비상계엄을 성공하는 건데 네 멋대로 결정해서 비상계엄을 해버려가지고 이 꼴이 뭐냐. 성공을 했어야지. 실패해서. 그래서 분노했던 거 아닌가. 비상계엄을 성공했다면 그러면 분노하지 않았겠죠. 실패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 두 부부의 스토리는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이 최후는 결국 감옥행으로 엔딩이 확실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안심은 불가인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아마도 연말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어제 국회 의장실 핵심 관계자하고 만나서 직접 물어보니까 21일 상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21일 그날이 찐이다. 아마 국민의힘도 21일을 계기로 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면 그 즉시 피고인을 비롯해서 직위원 판사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재판 정지를 통한 또 다른 형태의 탈옥을 꿈꾸게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구속 기간은 산입되지 불산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구속된 그 피의자가 석방되어서 돌아다닐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지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국회 차원에서도 매우 고민이 깊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12월 21일에서 연말 사이에 통과가 된 이후 그 이후에 정국이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관계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면 늦게 왔는데 막 그날 비가 와서 비든 쫄딱 맞고 곧바로 와서 몸은 막 풀어지고 있는데 술을 갑자기 막 마시니까 우리 곽종군 장군님이랑 여유영 장군은 잘 모르겠는데 곽종군 장군이 굉장히 빨리 취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한테 몸이 아프다고 화장실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술을 많이 드시면 약간 불평 같은 얘기는 하십니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무슨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투예죠. 어투. 그러니까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이거 아니야? 무슨 난 이렇게 생각 안 해. 뭐 이런 식의 어투가 있으세요. 대통령께서 많이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통령님이 부하들 그러니까 이 장군 부하 앞에서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하면 좀 느낌이 압박되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을 하면은 한 사람 잔 모아 그러면은 이렇게 쭉 따른 다음에 섞고 나눠주는 게 되게 빨라요. 그때마다 얘기가 주제가 딱 달라져서 다른 얘기 하시면서 탁탁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다른 분은 기억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처음 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너무 취해서 앉아서 몸을 못 가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제 앞에 있던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부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막 준비하는 중에 이제 여기 있는 장군들이 좀 뭐 이렇게 시국 상황이 이렇게 대통령이 힘들고 해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대비태세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모 사령관 너 어떻게 대비태세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구축해서 나가셨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얼마나 술을 마신 걸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뭐 단독 보도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실제 윤석열 정권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청와대에 남아 있었던 대통령실에 남아 있었던 이른바 늘공들에 의한 증언이 있었죠. 제가 이제 단독 보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한남동 관저로 차가 수송 차량에 올라가는데 소주가 박스채로 올라갔고 그리고 술이 잘 안 깨면 의무병을 올라오라 그래서 링거 맞고 그리고 와서도 안 되면 또 사우나 2층 집무실 사우나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채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속의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 체포 지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군사재판 때 있었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5월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냐. 처음에 이 얘기 막 기억이 안 났다고 했다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이 났다 이렇게 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또 싹 다 바꿨어요. 저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TV를 보고 하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말한 것이다 라고 주워 담은 것인데요. 체포라는 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가 그렇게 상상한 것이다 이렇게 뭉치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결국 그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빠져나가겠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직위원 재판부가 이달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재판을 병합하고 1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안에 법원 인사 전에 선고할 거다라고 예고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후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으로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직위원 판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조지 짓지 않고 아마 내란재판부로 넘기고 다른 부서로 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판사 직위원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